엄마, 나 가게 안 하고 싶은데. 너 가게 해봤니? 농식 만들어봤니? 인테리어는? 집기는? 일할 사람은? 운영은? 가게 들리는? 그래도만! 너 돈이 있니? 나는 요술램프 몬스터 셰프다.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마. 맛집의 맛을 똑같이 만들어줄 수 있어요? 맛뿐만 아니라 돈과 청음의 모든 비법을 알려주겠노라. 야하! 이젠 걱정 고민 끝! 네이버 검색창에 몬스터 셰프라고 쳐주세요. 상담 문의 02-458-8838. 몬스터 셰프! 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뭐? 저 인간 저거 쟤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식 왔냐? 내일도 신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유. 고려 생활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고민을 넣어주는 친구 쇼한 침대 쉴 침대가 고민을 들어준다고? 편안한 저자리의 친구 쇼한 침대 그렇게 편안하니? 머리부터 발까지 너무나 포근한 느낌 오늘부터 내 친구 쇼한 침대 어디에 있다고? 딴지마켓에 있네. 영어 실력만 향상되는 게 아니라 이러다 정말로 인생이 바뀔 것 같다. 무한도전 김태호 PD 강력 추천. 통역사 출신 영어 독학의 신이 알려주는 궁극의 영어 마스터 비법.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 영어책 한 권이 통째로 복사됩니다.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 위즈덤 하우스.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정부는 어제 4대강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하며 보호에 수문을 열어 물을 대량 방류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녹조 현상에 대해 여름의 고온 때문이라며 4대강과의 관련성을 부인해왔죠. 그러다 마침 이번에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와 물을 방류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를 설치하기 이전부터 예견되었고 매년 학계와 시민단체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했던 걸 이제야 마침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와서 발표하게 됐다는 식입니다. 물을 가두면서 썩는다는 게 무슨 5년씩 따로 연구를 해야 알 수 있는 엄청난 자연의 비밀입니까? 그걸 정말 몰라서 여태 그냥 둔 겁니까? 대통령이 파면이 되고 다음 정권이 들어설 시기가 다가오니까 그러는 거 아닌가요? 저는 다음 정권에 많은 걸 바라지 않습니다. 여태 불가능했던 것들이 마법처럼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는 더 이상 안 쳤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줄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자, 9시 반이면 저희 방송이 끝난 직후네요. 네. 드디어 오늘 출석이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오전 9시 반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합니다. 혐의가 몇 가지더라고요. 네, 총 13가지인데요. 삼성으로부터 뇌물 433억 원 받은 등의 혐의를 포함해서요. 네. 블랙리스트 혐의 등 다양합니다. 언론들이 여러 가지 이제 뭐 포인트를 짚고 있는데, 김은지 기자는 뭐가 관전 포인트입니까? 수사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아니, 이제 오늘 출석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뭘 주목해서 보실 예정이에요? 예, 우선은 오늘 나오실지를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나옵니다. 네. 여전히 걱정이 됩니다. 아프실 예정이다가 안 아프실 예정으로 바뀌었다고. 예, 네. 몇 차례 나오지 않았던 전력이 있어서요. 여전히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오실 예정인데, 저는 개인적인 관전 포인트가 조사 도중에 아프실 예정이지 않을까. 조사 도중에. 이제 나오시는 건 나오는 거고, 조사를 받는 건 받는 건데, 도중에 아프실 예정일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왜냐면은, 이 혐의가 너무 많거든요, 13개. 제 경험상으로는 이 정도 혐의면 무조건 자정, 아무리 빨리 해도 자정을 넘겨요. 넘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변호인단은 지금 이제 점점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로 다가가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도 역시 대선이 시작되기 전, 본선이 시작되기 전에 마무리 짓는다고 속도를 내고 있는데, 왜냐하면 대선 기간이 되면 정치적 영향 때문에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이 그대로 둘 가능성이 높거든요. 대선 기간에 예를 들어서 구속해서 역풍이 불까봐 또 그렇고, 그렇게 대선 기간까지 끌고 가려고 할 수 있다. 그게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유리하죠. 정치적 시기가 민감한 시간이 되면 어떤 딜의 여지도 열리고. 그러니까 조사가 쉽게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게다가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 혹은 최순실 변호인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게 이제 강압수사.
압박 수사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런 프레임이었죠. 생각해보시면 최순실 씨 갑자기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라 그러고. 네,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 이렇게 외쳤었죠. 박영재 씨 부인, 김영재 씨 김영재 씨 부인 예. 박채윤 씨도 예. 아직 조사도 안 받았는데 호흡 곤란으로 갑자기 앰뷸런스 실려간 거 생각났습니까? 예, 그렇죠. 병원 갔다 왔는데 정상이라고 네, 나왔었죠. 아무런 문제 없다고. 조사를 받기 전에 너무 일찍 퍼포먼스에 들어간 거죠. 나중에 특검이 아직 조사 시작도 안 했는데. 여하간 이런 강압수사, 압박수사 프레임을 저쪽 변호인단에서 자주 구사해 왔어요. 그래서 저는 늦은 저녁쯤에 조사가 아직 끝나기도 전에 아프실 수도 있다. 예. 개인적인 관점 포인트입니다. 급히 아프실 수 있다. 네, 사실 검찰 입장에서 한 번 더 부르기는 부담스러운 면이 있거든요. 네. 예, 그러면 조사가 사실 마무리되지 않고 끝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한 번 더 부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프셨기 때문에 그 시기를 또 잡는다고 조정을 할 것이고 그러다가 이제 대선 기간으로 들어간다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늦은 저녁에 아프실 경우는 그렇고 늦은 오후에 더 빨리 아프실 예정일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러냐면 이 진술 관련해서 계속 연습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답변은 심플하게 두 가지일 거라고 봐요. 최순실 관련은 모른다. 나는 알지 못했다. 이때까지 쭉 일관된 태도. 그리고 또 한 가지 본인이 했다는 걸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은 그건 뭐 국정 운영. 예, 선의와 정책. 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었다. 그 나머지는 묵비할 거라고 보거든요. 네. 묵비를 하면 아무것도 안 쓸 것 같죠. 묵비를 하면 점점점 찍을까요? 검찰이 조서 꾸밀 때? 아닙니다. 뭐 씁니다. 그때도 묵묵부답하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런 식으로 묵묵부답하며 핸드폰을 만질 것 같다. 이렇게 뭘 써요. 실제 시간이 굉장히 걸려요. 근데 그 과정에서 묵비를 하다가 검찰도 이게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닌데 당연히 말로만 묻겠어요. 뭐 안종범이나 또는 정성 관련된 구체적인 진술, 뭐 녹취, 뭐 물증 이런 걸 탁 들여댈 수 있잖아요. 네, 핵심 증거들이죠. 네. 그때 묵비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묵비권 행사해 봤어요? 제가 행사해 봤는데 두 번이나 이 조사받다가 묵비권을 계속 행사하기 진짜 쉽지 않아요. 뭔가 나오면 구체적인 게 나오면 답변하고 싶어요. 근데 옆에서 변호사가 대신 말해줄 수 없거든요, 절대. 말을 시작한 걸 막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말이 한번 터지잖아요? 변호사가 옆에서 보기에 이게 굉장히 불리하게 흘러가. 그럼 쉬는 시간 있잖아요. 쉬는 시간에 의논하에 급히 아프실 예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제가 보기엔 그래서 이 기자들이 인근에 그 대형 병원, 가장 가까운 대형 병원에 미리 가 있으면 특종을 낼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네. 늦은 오후에 아프실 때는 불리한 증언을 했다. 불리하게 흘러간다 그럴 때고 늦은 저녁에 아프시면은 무리하게 늦게까지 강압적으로 이런 게 아니겠는가. 또 호칭에 대해서도 지적하는 법조인들이 있었는데요. 피의자라고 부를지 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부를지에 따라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조사받는 사람의 심리가 흔들릴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지금 그런 기법을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네. 여하간 끝까지 묵비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말문이 터지는 순간 저는 불리하게 흘러갈 거라고 보고 그러면 이제 옆에 있던 변호인들이 판단해서 급히 아프실 예정으로 해서 이제 가까운 대학병원 뭐 있습니까? 이쪽 그 강남 세브란스 병원 같은데 강남의 삼성병원 좀 더 멀어요. 예, 가까운 데 예. 강남 세브란스. 예. 둘 중에 한 군데 기자들 미리 보내서 뻗치게 하시면 가장 가까운 병원은 가톨릭 성모병원입니다. 그래요? 예. 서울중앙지검. 세 군데 한 군데 미리 얘기하시면 특종이 가능할 수도 있다. 예. 자, 다음 뉴스는요. 예. 제 관전 포인트는 그겁니다.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나갈 것인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안 되거든요. 너무 불리해. 예. 방법이 뭐 있나요? 뭐 아프실 예정인 거죠. 다음은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삼성동 자택 인근에서는 계속해서 친박단체 집회가 열렸는데요. 친박단체들은 검찰 출두 자체를 반대한다라고 외치기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자신이 정도령이라고 외치는 사람이 나체로 시위를 하게 됐었습니다. 이거 축구 경기 같은 거 보다 보면 갑자기 관중이 난입해가지고 벗고 뛰잖아요. 예. 나체 시위를 하면서 이제 외치는 구호가 중요한데 굉장히 나체 시위도 정치적인 나체 시위도 많거든요. 예. 이 경우에는 정도령이다. 정도령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도령 이게 예. 자기가 정도령이라는 건가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도령이라는 건가요? 아마 본인을 지칭해서 했던 말인 것 같습니다. 현장 기자들의 주어는 이야기 없는 들어보면. 예, 예. 나는 정도령이다 아니면 너는 정도령이다도 아니고 그냥 이게 이제 뭐랄까요 다 모이네요. 지난 며칠 전에는 마마라고 부르는 분도 오지 않았었나요? 네, 60대 여성분들이셨는데요. 정말 억울하고 원통해서 3일을 굶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마.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3일을 굶었다고? 예. 여기서 마마는 호환 마마입니까? 이분도 서로 연락하나요? 굉장히 보기 드문 분들이 한꺼번에 다 나오시네. 네, 또 어제는 훈장 차림을 한 연두색 두루마기와 정자관을 쓴 분이요. 국민교육헌장을 읽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앞에서요. 아니 훈장 복장을 하고 국민교육원장을. 네, 네, 그 이유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참.
이분들 연락하나 봅니다, 서로. 예. 퍼포먼스 현장입니다. 자, 이게 이런 식으로 학교 근처고 주택가인데 벌어지면 이 주변 주민들은 어떡하나요? 네, 그래서 지난 4일간요, 112에 신고된 건만 150건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요. 주민들 신고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일행과 대화하는데 옆에서 대화 듣고 박사만 회원 7명 가량이 몰려와서 사과하라. 이렇게 외쳤다고 하고요. 앞에서 듣는다고? 예. 그래서 듣는데 지나가다가 왜 사과하라는 거예요? 들리지 않게 말을 하던가. 네. 게다가 박사모로부터 태극기를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빨갱이 나타났다라는 이유로 때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폭행당했다 신고도 했었고요. 네. 뭔가 거기가 블랙 코미디 현장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제 인근 초등학교 학부모들이요 학생 안전 보장해달라면서 캠페인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캠페인을 향해서도요 조작된 거 아니냐, 어디서 왔냐 이렇게 소리 질렀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돌아가라고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이분들이 아마 이게 검찰로 출석하는 자체를 반대하겠죠. 막았을 것 같아요. 네네, 오늘 그렇게 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 지금 지지율 조사하면 제 생각에 4% 나옵니다. 네, 이분들이 있어요. 그 지지율이 제가 보기엔 김진태 후보에 가지 않을까. 아직 김진태 후보를 여론조사에 포함한 결과가 발표된 적이 없는데 제 생각에 한 4%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분이. 지난주 갤럽 조사부터 이름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예. 네. 이제 본 경선에 올라갔죠. 네. 4%까지도 가능하다 저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 얘기는 이따 이제 관련 뉴스 남은 얘기 하기로 하고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최순실 씨 형사재판 열렸는데요. 여기에 권오준 포스코 회장이 나왔습니다. 직접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여자 배드민턴 팀 상단 요구를 직접 받았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요. 또 박 전 대통령 독대 이후에는 안종범 전 수석이 WK 조성민 대표의 전화번호를 건네주면서 만났다라는 증언도 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검찰이 이 진술 이미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검찰이 예를 들어서 왜 직접 그 배드민턴 팀 창단 요구를 했냐? 그럼 이건 스포츠 발전을 위해서 내가 나선 거다. 여기서 끝날 줄 알겠죠. 그런데 왜 그걸 WK가 맞도록 했냐? WK는 최순실 씨 회사란 말이죠. 최순실 씨가 개인적으로 하는 회사인지 몰랐다. 누가 소개해줬냐? 최순실 씨밖에 없거든요. 답변이 하다 보면은 이게 빠져나가기 힘든단 말이죠. 이렇게 질문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스포츠 발전을 위해서 그랬다. 근데 왜 WK가 그러면 스포츠 발전을 왜 꼭 최순실 씨 회사가 해야만 하느냐라는 각도로 좁혀 들어가면 갑자기 묵비를 하면 또 불리해요. 진술이. 답변을 하기도 애매하잖아요. 이런 상황, 불리한 상황이 닥치면 아프신 거 말고는 어떻게 나갑니까, 이게. 맞아. 근데 그거를 본인은 모를 수 있지만 옆에 앉아있는 변호인 입장에서는 이거 불리하게 들어간다. 나중에 진술서가 불리하겠다 싶으면 앰뷸런스 부를 수 있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예, 또 어제 형사재판에서요, 최순실 씨 경북조 라인이었던 KD코퍼레이션 대표가 나와서요, 최순실 씨에게 샤넬백에 이어서 4천만 원도 줬다라는 진술을 다시 한번 확인한 건데요. 새롭게 나온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KD코퍼레이션 대표가요, 삼성에 납품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최순실 씨가 삼성은 얘기가 안 먹힌다 라면서 잘랐고요. 이후에 현대차는 가능할 것 같다면서 거기를 해줬다라는 거죠. 삼성은 내 거라는 거죠. 내가 먹는다. 네. 삼성 건들지 마. 새로 나온 내용이네요. 예. 샤넬백 4천만 원은 뭐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여기서 원래는 삼성이 하고 싶었는데 삼성이 내 거야. 거절하고 자기가 이제 통으로 드셔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잘하게 붙으면 안 되는 거죠. 예. 재판이 진행돼 갈수록 디테일들이 나와서 재밌을 것 같아요. 또 있습니까? 재판 관련 나온 소식이? 재판 관련된 건 어제 권오준 그리고 KD코퍼레이션 대표 2명이 나와서요. 이 관련된 내용이고요.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설립이 취소됐다는 뉴스가 어제 나왔던 것 같은 그죠? 네, 문화체육관광부가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두 재단이 불법적인 설립 운영으로 인해서 공익침해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를 처분을 취소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노승일 씨, 박근영 씨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할까? 당장 뭐 먹고 사나. 그래서 저희가 잠시 후에 노승일 씨를 만나볼 예정입니다. 네. 자, 다음 주는요? 정유라 씨 쪽이 덴마크 검찰의 한국 송환 결정에 불복해서 지난 17일에 법원에 이의 제기를 공식 접수했는데요. 그런데 그날 오후에 정유라 씨 변호사가 자택에서 숨졌다고 합니다. 참. 이 집안 주변은 말이죠. 의문사가 많아요. 네. 이 사망이 어떤 의혹이 있다. 그건 현재까지는 모르겠으나 10년 이내만 따져도 박정생가 보존회장 의문에 아무 이유 없는 의문의 살해를 당하죠. 네, 살인 사건이었죠. 네,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 따지면 이 박정생가 보존회장이 사망하면서 사실 당시에 친박연대가 그 지역에 상당히 선전했어요. 네,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가까이 있는 오천 살인 사건 얼마나 이상한 죽음이 많습니까? 라면 먹다가 죽고 가장 최근만 해도 박지만 씨 비서 신금 변호사 이분이 별로 중요한 역할이 아니라는 듯이 경찰에서 발표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오촌 살인 사건 현장에 있었던 걸로 유력하게 추정되는 인물이거든요. 중요한 인물이었는데 여하간 갑자기 또 이렇게 젊은 사람이 의문사를 하니까 이상하죠. 네, 아직까지 사망 원인이 알려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뭐 젊은 사람이니까 또 심근경색이나 여기 나오겠죠. 네. 그럼 으스스한 무슨 음모가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거 죽어요. 자꾸 으스스한 가족이에요. 그것만 틀림없어요. 아마 이제 워낙 관심을 끄는 사건이니까 그쪽에서도 유력한 변호사였다고 하니 유명한 변호사였다고 하니 뭐 부검 결과나 이런 게 나오겠죠. 아마 심근경색의 한 표라고 봅니다. 자, 뉴스 한두 개 정도 제목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어제 자유한국당 본경선이 후보가 결정됐는데요. 네. 김관용, 김진태, 이인재, 홍준표 후보가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본 경선이 다 시작됐군요. 모든 원내정당이. 역시 이인재 후보에게 눈이 가죠. 네.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국내 최다 대선 출마자이자 그 사이에 당적이 변경된 게 15번인가 그래요. 네. 15번이나 되나요? 당적이 변경된 게. 본인이 가만히 있는데 당명이 변경된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아, 예. 네. 그렇지만 15번은 이게 제가 알기로는 세계 신기록이거든요. 앞으로 경신될 수 없는 불멸의 기록으로 나온 거라고 보고 대선 4번 출마하는 것도 97년 처음 나온 이후에 지난 2012년 빼고 매년 대선 출마하셨단 말이죠. 네. 이번에 나오고 한 번 더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이로 볼 때. 예. 불멸의 기록이다. 눈이 간다. 여기서 별명이 피닉제로 온라인에서 네. 유명합니다. 온라인뿐만 아니라 당적이 15번 변경된 거 15번까지 세고 말았거든요. 16번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신기록이에요. 자, 제목. 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요. 어제 경남도 간부회의에서 자신이 출마하더라도 보궐선거는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기사요. 이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거든요. 4월 9일 날까지 사퇴해야 되는데 4월 9일 사퇴하면 5월 9일 대선 때 같이 보선을 합니다. 그래서 경남도지사를 새로 뽑아요. 근데 여기서 4월 9일 사퇴를 해대 4월 10일 날 접수한다는 거예요, 서류를. 네, 그렇죠. 통보를요. 선관위에다가. 네. 그렇게 되면 4월 10일이니까 5월 9일 날 보궐선거를 안 해요. 왜냐면 임기가 1년 2개월 남았거든요. 그럼 1년 2개월 동안 부지사, 대행체제가 되는 거죠, 대행체제. 대통령 대행체제처럼. 네. 시장 대행, 도지사 대행체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이 뽑고 안착시켜놨던 자유한국당 출신의 혹은 자기 보좌진 출신들의 그 집행부 체제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예. 1년 2개월 동안. 이거는 진짜 얍삽한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법에 빈틈을 노린 건데.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이거 용모가 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저희가 잠재 대선 후보로 인터뷰했던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탈락하셔가지고 네, 안타깝네요. 미리 인터뷰해뒀는데.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하셨다고요? 보험은 너무 어려워요. 걱정 마십시오. 마이보험 체크가 도와드립니다. 1800-7917 마이보험 체크로 지금 전화주세요. 1800-7917 이미 가입한 보험이나 신규 보험도 가장 좋은 조건을 체크해서 찾아드립니다. 인터넷 한글 주소 마이보험.com 또는 카카오톡에서 아이디 검색 마이보험을 친구 추가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여성 여러분, 골반이 삐딱하면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에도 역시 바디로직.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굶고 뛰고 땀 빼고 다 해봤다. 그래봐야 소용없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자, 오랜만에 이런 시간에 만납니다. 하영의 오프 더 레코드. 하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하영 기자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민주당 캠프의 걱정거리들을 짚어봤어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다른 정당들을 이제 다음 시간에 짚어보겠다고 했는데 예. 자유한국당은 이제 결정됐으니까 본 경선이 예. 네. 우선 먼저 국민의당부터 짚어볼까요? 네. 이번 주는 국민의당의 각 캠프 뭐 사실은 국민의당은 안철수 캠프가 국민의당 캠프다 할 말 정도로 국민의당 지지자들 내에서는 압도적이긴 한데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당내 경선에 대한 걱정보다는 이제 본선 걱정이 더 많겠죠. 예. 어제 TV 토론회 한 거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못 보기도 하고 안 보시기도 했죠. 네. 왜냐하면 그 TV 토론의 하실 일이 결과가 없어요. 네, 그렇죠. 결과가 예를 들어 손학규, 안철수, 박빙이다 여론조사가 혹은 예. 뭐 토론의 결과나 혹은 경선의 결과로 뒤집어질 수 있다 이런 예. 인식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그런 인식이 잘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박주선 부의장 같은 경우에도 뭐 조직력이 있어서 돌풍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있으면 볼 텐데. 그 뭐 캠프 그렇지도 않고요. 내에서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캠프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원래 예. 제가 정치인들 참 많이 만나봤는데 객관적인 지표가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 3%예요. 네. 상대방은 30%입니다. 근데 본인이 이긴다고 생각해요. 아, 그렇죠. 눈빛이 반짝반짝하죠. 그리고 이기는 이유를 막 설명해요. 예. 예. 그리고 그 설명을 주변에 아무도 설득되지 않는데 본인은 설득돼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가끔 출입 기자들도 설득됩니다. 그리고 예. 그런 논리와 논지로 성공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여의도예요.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의도는 좀 다른 세계하고 다릅니다. 이 사람들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날씨도 다를 때가 있어요, 날씨도. 예. 듣다 보면 다 미친 거 아니야? 심탄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놀다가 일반인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집단으로 내기도 하죠. 그렇죠. 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곳입니다. 자, 어쨌든 모두가 다 자기가 이긴다고 생각해야 정치를 할 수 있어요. 예. 네. 그런데 안철수 캠프 걱정거리는 뭔가 지금? 뭐 가장 심플합니다. 지지율이죠. 지지율. 예. 네. 그 구도는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구도가 만들어지려면 사실상 단일화가 되고 누군 포기하고 해야 되는데 예. 이번 대선은 양자 대결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양자 대결은 되지 않아도 네. 일단은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문재인 대표가 유리하다고 네. 이쪽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까봐야 알겠지만 네. 이쪽에서 판단하고 있고 여권 범여권에서 제3지대 통으로 봐도 홍준표 지사 정도 그리고 이쪽에서는 또 바른정당에서는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정도 하면 네. 뭐 범여권 한 사람에서 두 사람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 사람 그리고 본인 이래서 본인들이 원래 그러니까 국민의당에서 원래 생각했던 문안 구도로 갈 수 있다 그리고 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죠. 다른 예.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의 후보 네. 하고 지지율을 겨룰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자면 내부 분위기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캠프의 속사정이니까요. 그렇죠. 예, 예. 캠프를 그래야 하죠. 네, 예,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지율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그 문재인 전 대표가 이야기한 예를 들면 그 전두환 뭐 표창장 그 안에 이제 반란의 우두머리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어쨌든 그 표창장 발언이랑 부산 대통령 그것도 이제 지역 구도의 타파를 전제로 한 이야기입니다. 부산 대통령 발언은 이제 오거돈 선대위원장이 했는데요. 이 발언 같은 경우에는 호남 민심을 좀 자극해서 반문의 구심력이 생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죠. 호남의 정서를 자극하려고 하는 거죠. 이 발언을 지렛대 삼아서. 네. 네. 그렇게 하면 좀 지지율이 특히나 호남에서 다시 좀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호재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기사 제목만으로도 이런 민감한 때는 지지율이 몇 프로씩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렇죠. 제목이 확 뿌려지면.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기본적으로 전후 사정이 어떤지를 지지자들은 파악하게 돼요. 네. 그럼 지지자들은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결속력이 더 높아져요. 그렇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지자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게 부당한 네거티브다라고 판단을 들면 오히려 더 상대에게는 구심력이 세지죠. 저는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호재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소재는 좀만 길게 보면 이게 호재가 아니에요. 자기들한테. 이걸 공격할 거거든요. 틀림없이. 틀림없이 공개합니다. 네, 특히나 이거에 더해서 좀 오래된 주제이긴 한데요. 지난 그 총선 당시에 뭐 정기은퇴하겠다라는 발언까지 묶어서 아마 아니 뭐 원래 거라는, 1등은 공격받는 게 당연하고 이런 때는 앞뒤 자르고 공격하는 것도 당연한데 이런 소재는 제가 보기에는 지역 감정하고도 연결돼 있고 그렇죠. 의도적인 거라 단기적인 효과가 있는데 좀 길게는 제가 보기에는 마이너스 효과가 난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나 지금 급하니까 이제 따질 때가 아니죠. 그렇죠. 네. 네. 자 그러면 캠프 내에서는 지지율이 걱정이고 당내에서는 뭐가 걱정입니까? 당내. 당내에서는 그러니까 뭐 이것도 이제 안철수 대표와 관련이 돼 있는 건데요. 걱정거리는 의원들이 이 안철수 대표에 결집하고 있지 않다라는 게 좀 걱정거리예요. 그 안철수 후보의 당내 장악력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왔었죠. 그렇죠. 네. 실제로 그러니까 밖으로만 봤을 때는 박지원 대표 같은 경우에 안철수 대표하고 안철수 전 대표하고 이렇게 뜻을 같이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박지원 대표는 대표니까 누구 한 사람 후보의 힘을 확 실어줄 수는 없죠. 그렇죠. 네. 손학규 후보 출정식에 가서 손학규 후보한테 찍었다고 말도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딴 데 가면 자기가 또 딴 사람 찍었다고 해요. 예, 예를 들면 지금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박주선 국회부의장을 원래는 자기 캠프의 좌장으로 삼으려고 했거든요. 그거에 뭐 뜻대로 되지 않았고 그리고 내년에 있는 그 지자체장 선거 같은 경우에 본인이 이 당의 주도력을 가지고 그리고 대선 후보로서의 영향력 그리고 대선을 어떻게 치르냐에 따라서 영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각 지역에 있는 지역구 의원이나 지방의원들 그 지자체장들이 물음표를 갖고 있다는 상황도 좋지 않죠. 안철수 캠프의 오랜
키워드는 확장성이었는데 예. 사실 그 키워드를 내세우기도 요즘은 좀 어렵습니다. 네. 그 면면을 좀 보면은요, 실제로 지난번 그 2012년 당시에 안철수 캠프는 진짜 구름대처럼 몰려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 보면은 숫자가 반까지는 아니어도 한 3분의 1 정도는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고 주요한 인사들이 문재인 전 대표 캠프로 가기도 했고요. 예를 들면 김효석 전 의원이라든가 네. 아니면 그 최근에 간 김우기 연세대 교수 같은 경우에는 좀 아프죠. 안철수 전 대표한테는요. 박지원 대표도 현재 당내 장악력에 그렇게 온전하지 않다 이렇게 예. 보여요. 예, 그렇죠. 네. 근데 원래 박지원 대표 그 스타일이 스타일이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예전에 국민의당 생길 당시에 그 말하자면 그 동교동계에서 아웃사이더였죠. 네. 일종의. 예.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같이 우리 뜻을 한번 모아보자라고 얘기했는데 박지원 대표가 그 나는 따로 간다. 네. 각자도생이라고 얘기했죠. 네. 그러다가 막판에 합류한. 그렇죠. 예, 예. 이번 스타일이 그렇고 여하간 이제 안철수 캠프는 그래서 지지율이 확 올라가지 않고 있다는 게 예. 캠프의 걱정거리고 뭐 그 걱정은 모든 캠프의 걱정거리기도 한데 안철수 캠프는 그 계기가 이미 두세 번 왔다고 생각했는데 그 계기 때 예를 들어서 탄핵이 결정됐던 그렇죠. 예. 그때 변동이 없으니까 걱정하는 거. 손학규 후보의 걱정거리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사람들이 지금 경선을 치르고 있는지도 잘 모른다. 뭐 이건 지지율보다도 왜냐하면 이 국면마다 본인이 예를 들면 국민의당 입당할 때도 그렇고요. 네. 뭐 최근에 그 본인이 이제 출마 선언할 때도 그렇고 이게 출마 선언하니까 중앙일보의 홍 회장이 그렇죠.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예. 그래서 그게 그래서 저는 이분이 뭘 예. 무슨 정치적 중요한 결정을 내리면 예. 이분의 중요한 결정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늘은 무슨 일이 생길까. 그래서 오히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예. 이 불운이라는 게요. 일종의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스토리를 만들어내서 그 스토리만 해결되는 게 문제죠. 그렇죠.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고민거리입니다. 아, 참. 기자들한테는 사실 손학규 전 대표가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렇죠. 예. 대인 스킬도 좋고 예. 말도 잘 받아주고 예. 예. 말이 좀 길 뿐이지. 예. 구설도 없고요. 예. 예. 자, 이분이 그래서 국민의당 입당한 것에 대해서 본인도 큰 혜택을 못 입고 또 당으로서도 큰 효과가 안 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져서 그렇죠. 입지도 좀 많이 줄었어요. 입당할 당시에 이제 삼성전자 그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됐죠. 예. 그래서 그 기사도 제대로 실리지 않았어요. 연초에 저랑 인터뷰하면서 이제 제가 100명 정도가 탈당할 거라고 네. 그런 얘기까지 과감하게 던졌었는데. 자, 박주선 후보 걱정거리는 누군지 모른다는 거겠죠? 그렇죠. 다만 이제 박주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갖고 있는 호남에서의 조직력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번 그 국민의당 경선이 특징이 조직력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조직력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80%를 현장에서. 예, 현장에서 그것도 명부 없이 직접 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만큼 그 조직력을 동원하느냐에 따라서 안철수 대표가 유의미한 득표를 하지 못하면 뭐 그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그러면 자유한국당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결의 하영 기자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통령 탄핵은 결국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K스포츠재단의 내부 고발자들 역할이 매우 컸죠. 탄핵이 인용된 지금 그분들은 아마도 조금씩 잊혀져 갈 텐데요. 이분들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오늘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K스포츠재단의 노승일 부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살이 좀 쪘네. 살이요? 네. 부른 겁니다. 헌재 판결이 이제 3월 10일이었는데 벌써 열흘이 지났어요. 그때 네. 그 순간에 어디 있었어요? 헌재 당일날 광화문에 있었죠. 광화문에? 예, 예, 광화문에 이제 정면에 보니까 이제 스크린 한 3개가 있더라고요. 네. 거기에서 그냥 혼자 조용히. 네. 스크린을 쳐다보고 있었다. 네, 네. 근데 초반에는 떨리지 않았어요? 계속 사유들이 기각될 때? 그렇죠. 처음에는 그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이 이제 발표했을 때는 하나 둘 나왔을 때는 인용이 안 되는 걸로 쭉 나왔었거든요. 그때 내심 무슨 생각했어요? 진보는 이렇게 매일 보수한테 지나 그 생각을 했었죠. 그 부분에서. 네네. 그리고 본인 운명에 대해서도 저요? 저는 상관없었어요. 기각이 되든 뭐. 이러다가 나 예. 감옥 가는 거 아닐까? 거기까지 생각 안 했어요. 예. 다만 망했다. 그렇게 생각도 안 했고. 인용의 순간에는? 인용의 순간에는 눈물을 흘렸죠. 저도 모르게. 지난번에 제가 교통방송에 나와가지고 얘기했던 종합형 스포츠클럽 전면 개편 방안. 그 정확히 문구에 들어있던 거거든요. 예, 예. 인용 예. 문구에. 예. 그거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서 뭐 본인이 했던 일이잖아, 그게. 예, 예. K스포츠에서 했던 역할, 뭐 WK 역할, 거기에서 뭐 대통령이 최순실한테 사익을 추구하게끔 만들어줬다. 그 부분이 이제 정확하게 인용이 되면서 저는 남달랐죠. 그러니까 본인이 했던 일이고, 예. 나중에 본인이 그걸 내부 고발을 했고, 그게 예. 정확하게 예. 탄핵 사유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눈물이 날 만도 했겠다. 아니 근데 이제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내부 고발했다고 누가 먹여 살려준 것도 아니고. 그렇죠. K스포츠 아직도 소속이죠. 예, 지금도 K스포츠 소속이고요. 예. 근데 최근에 월급이 안 나온다고 그러는데 왜 월급이 안 나와요? 지난달에서부터 월급이 안 나왔었는데 왜? 그 부분이 이제 정동춘 전 이사장이 그 해임이 되면서 그때 이사회 해가지고 해임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해임이 아니라 연임이 안 된 거죠.
연임이 임기가 안 끝난 거지. 예, 임기가 끝나고 연임이 안 된 상태에서 본인이 이제 법인 인감을 갖고 나가신 거죠. 그래서 아니 더 이상 이사장이 아닌데 왜 법인 인감을 가져나요? 본인은 이사장직만 그만이지 뭐 나는 상임이사 아직까지도 상임이사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본인의 주장이 예. 연임이 안 됐으면 더 이상 예. 법인 도장에 대한 권한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도장을 갖고 왔어요? 예, 도장을 갖고 가서 은행 가서 비밀번호하고 통장을 바꾸는 바람에 예, 저희가 이제 지금 재단도 지금 단추한 상황이 뭐냐면은 월세도 밀려 있고. 아니 그럼 전 직원이 월급을 못 받고. 예. 왜냐면 통장에 통장과 도장 바꿔버렸기 때문에. 네네. 전 직원은 못 받고 월세도 못 내고. 예, 지금 공과금도 좀 밀려 있는 상태고 많이 어려운 상태죠 지금 재단이. 그럼 생활은 어떻게 생활은? 생활은 이제 버텨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 독일에서도 그만하니까 생각났는데. 네네. 독일에서도 그 생활이 어려운 시대도 있잖아요. 그렇죠. 독일에서도 월급을 한 차례 받고 다음부터는 못 받았었죠. 원래 최순실 씨가 약속했던 게 얼마였는데 어떻게 돼서 월급 못 받게 된 거죠 그때? 원래 최순실하고 한국에서 약속된 거는 세후 350. 독일에서 이제 법인이 설립되니까 그쪽 법인에서 이제 직원으로 등재가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세후 350을 받기로 했는데 생활 기반을 그걸 옮긴 거 아니에요 독일로 그죠? 그렇죠. 제가 당시에 당시에는 제가 최순실한테 이제 한번 해고를 당했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는 배드민턴 레슨을 하고 밤 11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는 생선을 나갔단 말이죠. 생선? 예. 그리고 이제 잠을 이제 한두 시간 아니면 많으면 3시간, 4시간 자고 그렇게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400만 원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독일에 가서 이제 350만 원 받는다고 하니까 차라리 50만 원을 덜 받더라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자. 그래서 거기를 택한 건데 삼성하고 이제 계약이 끝난과 동시에 노부장 잠깐 얘기 좀 하자. 그래서 갔더니 내가 노부장 350만 원을 여기서 주면 내가 세금을 너무 많이 낸다. 그때 독일하고 삼성하고 200억대 계약할 때 아니었어요? 예, 220억 계약이죠. 예. 자기는 220억을 받지만 네네. 원래 재산도 많잖아. 근데 350만 원을 못 주겠다. 예, 세금을 너무 많이 내니까. 그래서 얼마? 그래서 이제 그 결론적으로는 최순실이 얘기하는 거는 독일에서는 세후 150, 한국에서 이제 코어 플랜이 만들어지니까 코어 플랜에서 200만 원을 받아라. 그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자기 주머니에서 나오는 건 150밖에 못 주겠고 나머지 200은 한국의 법인을 하나 만들 테니까 그 법인으로부터 받아라. 자기 주머니에서는 못 내겠다. 그러니까 뭐 코어 스포츠 독일 코어 스포츠도 본인 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삼성에서 돈을 받아서 그 돈에서 이제 급여가 그 중에서도 150이 나가는 게 너무 아까운 거고.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세금이 나가는 게 아까웠던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독일에서 사업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아니었던 거죠. 어떻게 하면 조금 그럼 한 달 150 받고 끝난 거예요 그러면? 월급 받는 거는? 일단 거기에서 등록도 안 됐었어요. 독일에서 코어 스포츠의 그 직원으로 등록도 안 됐고 그 등록하기 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기간 동안 왜 최순실 씨가 자꾸 딴 데로 옮겼잖아요. 그때 당시에 저도 황당했었어요. 그렇게 이제 밥도 못 먹고 난방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10월 말쯤이었었는데 엄청 추웠거든요. 난방도 끊은 상태에서 이렇게 춥게 이제 난방도 끊었고 후식도 안 주고 단장에서 밥 말아 먹고 있는데 네네 자고 있는데 이제 누가 온 거예요. 부장님 왜? 그러니까는 저 이사 가요 그러는 거예요. 나도 짐 싸야 되냐 그랬더니 아니요 부장님 여기 계셔야 돼 이러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와이파이도 끊고 당시에 또 그래서 이제 박원 원장님한테 전화를 했죠. 이만저만 하다니까는 먹을 건 있냐 내가 일주일 있으면 들어가니까 일주일만 기다려라 그랬는데 그래서 먹을 것도 없다 그러니까 데이비드한테 이제 박원 원장이 전화를 한 거죠. 그래서 충격인데 라면 5봉지예요. 5봉지? 예. 떠나면서 준게 라면 5봉지? 예. 데이비드를 통해서? 예. 5봉지? 예, 5봉지인데 거기서 이제 그 일하는 직원들이 그 짐을 옮기면서 이제 말이 이제 한 마리씩 옮기니까 저녁에 와서 라면 또 5봉지 중에 3봉지를 또 끓여 먹는 거죠. 처참한 생활이었네.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온 거죠. 그렇죠. 버티다가 돈을 안 줬고 계약대로 안 됐고. 최순실 돈도 많은데 왜 그렇게까지 짜게 굴었대요?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 생활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 직원들을 도구로 많이 했나? 그렇죠. 그냥 음식점에 놓인 이쑤시개로처럼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잠깐 쓰는 거예요. 이쑤시개 저희가 항상 갖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또다시 사람들한테는 알려졌지만 그 K스포츠 굉장히 악연이네 진짜. 최순실 씨하고 엮이기만 하면 지금도 월급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먹고 살아요? 빨리 정해야죠. 또 배드민턴 레슨을 하든 아니면 또 생산시장 나가서 또 생산 나르든. 배드민턴 강사? 뭐 그 생활 또 다시 해도 상관은 없는데 지금 현재 몸 상태가 배드민턴을 가르칠 수 있는 몸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론만 바탕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그 동호인들하고 게임도 뛸 수 있는 몸 상태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동호인 분들은 실력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지금 뛰어도 제가 질걸요. 저도 한 6개월간 레슨을 받고 그다음 몸을 만든 다음에 코치 생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아주 높은 레벨 동호인들 말고 전국에 배드민턴 동호인이 얼마나 돼요?
제가 알기로는 한 800만 정도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많네. 그 중에서 이제 초보나 중급 정도. 네네. 전국 배드민턴 동호회 한마디 해줘요, 그러면. 네. 이 방송을 듣는 분들에게. 아, 저요? 좀 일자리 좀 주세요. 구인 광고. 네. 노승의 코치가 몸을 조만간 만든다고 하니까. 예, 예. 연락 부탁드리고요. 예, 섬도 가겠습니다. 저기, 독일. 예. 재산을 안민석 의원은 계속 추적한다고 하는데. 네네. 거기, 독일 관련해서는 본인이 도와줄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예. 계속 참여하실 생각이세요? 근데 제가 독일에서 뭐 도와드릴 부분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최순실이 봤던 부동산 부동산들. 물건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뭐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단지 최순실하고 어떤 물건지를 봤는지 그거밖에 모르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도와드릴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K스포츠 재단 관련해서 네. 앞으로 이제 최순실 아마도 다음 정권은 최순실 재산과 관련해서 혹은 네, 예. 아직도 다 밝혀지지 않은 문제들에 대해서 예, 예. 계속 추적하는 위원회 같은 게 만들어질 것도 같은데 네네. 그럴 경우에는 참여할 수도 있겠네요. 그럴 경우에 제가 이제 도와드릴 부분이 있으면 참여를 하는데 네.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압니다라고 해서 참여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모르는 건 어쩔 수 없고 아는 네. 부분에 대해서 네, 예, 예. 그러니까 생활을 하면서 그런 일이 요청이 오면 계속 할 수는 있다. 네, 이제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드릴 수 있는데 저도 이제 먹고 살기가 이제 목돈이 이제 포도청이라. 아니 그러면 그렇게 중간중간 힘들었고 최순실 그 게이트 터지고 난 다음 또 최근에는 그러다 안 나오니까 네. 지금 가장 큰 고민이 그런 거겠네요.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생각하는가. 일단은 지금 현재 가장 큰 고민은 박근혜는 탄핵이 됐고 네. 최순실은 구속이 된 상태고 네. 그 여타 사람들도 다 구속이 됐지만 1심도 지금 안 끝난 상태란 말이죠. 그렇죠. 어떻게 될지도 모르죠. 예,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의 그 대법이 언제까지 갈지는 몰라요. 빠르면 뭐 올해 끝나겠죠. 빠르면 대법이 올해 끝나겠는데 그 전까지는 어떠한 그 정상적인 직장을 못 구할 것 같아요. 아, 그 일 때문에? 예, 예. 왜 그러면 그러냐면 증인으로 불려나가기도 하고. 예, 예. 뭐 제가 정상적인 직장을 구한다 하더라도 뭐 검찰에서 또 뭐 도와달라고 하고 재판에서 증인을 나가고 하게 되면 이거 어렵지. 예, 고용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런 일에 계속 앞으로 참여하겠다는 거는 본인이 어쨌든 최순실 이 국정농단에 기여한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갚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법까지 끝날 때까지는 저는 이제 제 삶이 아니죠. 그들이 형이 확정이 됐을 때 그때서부터 이제 제가 무엇을 할 건지 그 부분은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정해야죠. 그때까지는 지금 밀어두고 있는 거예요? 예, 힘들지만 뭐 전국에 계신 어르신들한테 죄송하지만 파지를 줬더라도 예, 거기에 그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거기까지가 내 역할이다. 네, 재판이 끝날 때까지. 네, 그렇죠. 아니 제가 이제 노승일 씨를 굳이 오늘 다시 한번 뵙자고 거는 네. 사실 이렇게 사건이 나면 꼭 내부 고발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렇죠. 하긴 하는데 내부 고발자들이 그런 역할을 한 다음에 보통 다 잊기 마련인데 네. 그 내부 고발을 했던 이유로 거꾸로 네. 그 업에서 쫓겨나거나 그 업계에서 쫓겨나거나 네. 혹은 뭐 개인적인 삶을 굉장히 망가지거나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 얘기 들어봤죠. 예, 내부 고발자 그 단체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 얘기를 한번 들어봤더니 엄청난 고초를 많이 겪었더라고요. 네. 뭐 직장에서도 해고됐다가 다시 복직된 사례도 있고 아니면 복직이 안 된 사례도 있고 그분들은 이제 좋은 일을 한 건데 그분들은 이제 직장 내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직장에서 해고가 되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거죠. 그분들은.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케이스가 되어 가는 거예요, 지금. 글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희도.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선은 잊진 말아야 되겠다. 예. 기본적으로. 노승일 씨한테 고마워하는 분도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 일단 그래서 예. 배트민턴 동호회한테 연락을 하자는 거지. 예. 연락을 기다려보자는 거지. 오늘 무슨 대단한 비리를 폭로하거나 네. 최순실에 숨겨진 재산을 폭로하려고 한 게 아니고 네네. 헌재 판결이 났는데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노승일 부장은 그러면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지 네네. 잊혀지지 말라고 한번 짚어보려고 한 겁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배드민턴 동호회 예. 전국에 계신 그 배드민턴 동호회 그 회장님들 자리 있으면 하나만 주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스포츠 재단의 노승일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노승일 씨뿐만 아니라 이 게이트 관련한 내부 고발자들 동시에 생활인죠, 이런 분들이 당연히. 그런데 이런 분들은 점점 잊혀져 가게 될 텐데. 이제 재산도 찢어졌잖아요. 생활도 어려울 것이고. 뭐 대단한 도움 줄 수는 없어도 적어도 잊지는 말자 하는 점을 짚어봤습니다. 네, 3부에서는 검찰 출두 짚어보겠습니다. 눈에 들어가도 상처 위에 발라도 혹은 아이들이 실수로 먹더라도 괜찮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수아비스 이렇게 좋은 화장품 전 국민과 나누기 위해 수아비스 아이 모델 선발대회를 개최합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수아비스 아이를 포함한 가족 모두가 참여 가능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수아비스 화장품을 검색하세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수아비스
평생을 수아비스와 함께할 모델,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수아비스. 맛있어. 너무 맛있어. 와, 아삭거리는 소리 들려? 와, 진짜 맛있다. 이 김치 어디에서 샀어? 김치 어디서 샀냐면 화 뭐? 무슨 김치라고? 그러니까 어디 김치냐면 바로 뜸들이지 말고 빨리. 도대체 어디 김치야? 화통김치. 화통김치라고. 국내산 재료로 100% 자체 생산하는 화끈하게 통하는 화통김치. 얼른 검색해서 사 먹어.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석.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 검색창에 초등어휘 3천을 쳐보세요. 김어준의 뉴스공장.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잠시 후 1시간 반 이후면 검찰에 출두하죠. 네,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검찰 출신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이용주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목소리 귀에 탁탁 박힙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자, 우선 제가 궁금한 게 이렇게 이제 전직 대통령이나 거물급들을 소환할 때 검찰과 뭔가 사전 조율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어떤 걸 조율했을까요? 이번에도 아마 뭐 조율이 공식적으로 없다고 했는데 뭐 출석 일치라든지 예. 한 번에 조사를 마칠 것인지 이런 것 부분들에 대해서는 네. 사전에 조율이 있었을 걸로 봅니다. 그렇죠. 변호인단 측하고 검찰하고 조율이 있긴 있었을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굉장히 궁금한 것이 이 녹화 부분에 있어서 영상 녹화 이게 될 것처럼 보도한 언론도 있고 아직 미정이라고 보도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 영상 녹화 조사가 이루어질까요? 예, 제 판단으로는 원만히 조율이 됐다면 영상 녹화를 하지 않기로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박 전 대통령 측에 검찰에 그리고 특검에 응하지 않았던 내용들은 본인들이 조사 내용을 역사에 기록을 남기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고 조사 과정에서 어떤 내용으로 답변을 했는지 최종적인 결정이 아니라 그 과정에 대해서도 나가는 게 원치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구를 변호인단에서는 했을 것 같은데 검찰이 그걸 받아줬을까요? 아마도 이번에는 출석 그리고 일정을 잡는 데 있어서 별 잡음 없이 이른 시일 내에 일정이 합의되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기전에 특검에서도 어떤 부분 정도 특검과 이런 정도로 하기로 했다라고 서로 약속이 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걱정되는 것은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혹은 뭐 예전에 보면 최순실 변호인 측에서 이 강압 수사 프레임을 들고 나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영상 녹화 수사를 하지 않으면 혹시 중간에 검찰의 뭐 강압적인 그 수사 분위기 때문에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그런 언론 플레이 한다든지 이런 우려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9시 반에 포토라인에 서서 어떤 메시지를 남길 것인지를 보면은 검찰에 임하는 자세가 나올 것이고 오전 정도 조사를 해보면은 박 전 대통령이 이번 수사를 어떠한 자세에서 임하고 있는 건지 나올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아마도 처음부터 영상 녹화를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박 전 대통령이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본다면은 중간부터는 바뀔 수도 있다. 다시금 영상 녹화할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직접 검사 수사를 받는 검사는 이원석, 한웅재 이 두 분으로 알려졌는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죠? 이윤석 검사 특수수사에 정통한 검사입니다. 열심히 잘하고요. 한웅재 부장도 뭐 잘합니다. 뿐만 아니라 형사 8부 작년에 이 사건이 K 위드 사건이 형사 8부에 배정됐을 때 많은 분들이 수사가 있니 없니 해서 마음이 많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 과정에 있어서 철저한 조사를 할 걸로 봅니다. 그렇군요. 이 두 분이 의원님보다 더 잘하나요? 더 잘할 걸로 기대합니다. 자, 혐의가 13가지인데 이 정도 혐의 숫자가 되면 사실 한 번에 끝나기 어려운 분량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통상적으로 이 정도 사건이면은 하루에 조사하기가 좀 많은 양인 건 사실이죠. 하지만 이번 사건을 두고 뭐 2차례, 3차례 뭐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진상을 밝히겠다는 이유로 하는 것은 뭐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이미 다른 피의자들 재판받고 있는 피의자들 구속된 사람들의 증거 관계를 토대로 사실 확인 차원에서 조사를 한 것으로 봅니다. 이미 이러한 13가지 혐의에 대한 조사는 충분히 입증이 되어 있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그러면은 뭐 자정깨가 되면 조사가 다 끝나지 않아도 거기서 끝내버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은 13가지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물어보든 얕게 물어보든 추궁의 강도가 세든 안 세든 간에 전부자에 대해서 다 조사는 다 스크린이 다 될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12시가 되면은 마칠 것이고 만약에 13가지 혐의 중에 뭐 몇 가지 부분에 조사가 덜 되었다. 아니 두 가지 한다면은 그 부분 자정을 넘겨서라도 조사를 마치고 마무리를 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자정을 넘기게 되면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 동의를 안 해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보내고 추가 소환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박 전 대통령이 선택을 하겠죠. 오늘 좀 더 하고 갈 것인지 아니면은 뭐 남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한번 나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뭐 양해가 되어야지만이 가능할 부분입니다. 자, 그럼 실제 이 조사가 이루어질 때 변호인 2명이 동석한다고 하는데 변호인이 어디까지 조력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동석할 경우에? 사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변호인들이 일반적인 수사에 대한 답변 태도, 인정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 이 정도는 답변을 옆에서 조언할 수 있으나 개별적인 구체적인 답변을 대신해 준다든지 개개 건건마다 답변을 알려줘서 대신 대독해서 한다든지 이거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수사 수준에 그친다. 그리고 검찰이 하는 말들을 법리적으로 박 전 대통령이 잘 이해하지 못할 때 그것을 부연 설명해주는 그런 설명을 다시 해주는 그 정도에 또 그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따로 만났다는 걸 보면 이제 예상 질문과 이제 리허설 같은 거 했을 걸로 보이는데 기본적으로는 최순실 관련해서는 본인은 몰랐다고 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한 것이 분명한 그 명령에 대해서는 뭐 국정 운영에 정상적인 과정이었다. 이렇게 답변할 게 분명한데 검찰이 여기까지만 듣고 질문을 멈추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질문을 당연히 그렇겠죠. 몇 가지 점들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이 본인이 이전에 한 말도 없기 때문에 분명히 해명을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북해이나 미래 관련해서도 이 계획을 최초로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어떻게 시작이 된 것인지 뿐만 아니라 최순실 정의라에 대한 개인적인 지원 부분들을 요청한 것이 왜 한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추가 질문들이 있겠죠. 당연히 추궁하고. 당연히 있겠죠. 예. 그러면 질문만 하지 않고 이미 검찰이 확보한 뭐 물증이나 뭐 녹취나 이런 게 동시에 제시되면서 그런 게 이루어질까요? 그렇다고 봅니다. 저는 이미 정호성 전 비서관의 녹취 파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공개되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상당 부분 아직 전직 대통령 수사에 대비해서 난개도가 있는 것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안정범 수석의 추가로 발견된 39건의 수첩에 대해서도 언론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롭게 나타날 증거들은 많이 있다 봅니다. 검찰만 가지고 있는 증거들이 제시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건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만약에 이 피의자가 조사를 받다가 중간중간 쉬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쉬는 시간에 이제 변호인단하고 얘기를 하다가 상황이 좀 불리하게 돌아간다 싶어서 갑자기 피의자가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아프면 이제 주임검사 판단을 하겠죠. 조사를 더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보겠죠. 이것을 조사를 중단하기 위한 수칙으로서 그런 친경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와서 뭐 몇 시간, 6시간 정도 그렇게 집중 추궁받아 조사받게 되면 몸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보겠죠. 만약에 근데 사실 그 고령의 전직 여성 대통령이 아프다고 하는데 당신 꾀병이라고 말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수사가 중단되는 겁니까? 중단될 수는 있겠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추가 조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추가 조사 없이 한 번에 모든 걸 끝내기로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에서 협의를 했을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다고 하면 일단 중단을 하긴 해야 되는 거군요, 그죠? 중단하기로 할 겁니다. 그렇군요. 저는 그럴 수도 있다 싶어가지고 여쭤본 거고요. 뭐 다리 아픈 거 가지고 하겠습니까? 그 정도 갖고는 아니겠죠. 다리가 아니라 이제 갑자기 이게 이제 영상 녹취도 안 한다고 하니까 이 분위기가 강압적이고 그래서 뭐 긴장하다 보니 심장도 안 좋고 이렇게 막 증상까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아프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 그런 수사를 받는 태도들이 구속영장 청구라든지 법원에 의한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서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섣불리 그런 결정을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도. 섣불리 그랬다가는 이게 이제 오히려 구속영장 발부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네. 그렇죠. 구속영장이 발부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거는 어떻게 가늠이 날까요? 판가름이 날까요? 먼저 오늘 9시 30분쯤에 포토라인에 서서 박 전 대통령이 어떤 자세로 수사 임하는지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것인지 본인이 지금도 모든 게 정말 무고하다고 생각하고 거짓말을 엮인 걸로 생각하는 것에 대한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전 대통령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 섰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하고 사실대로 조사받겠다 이 정도로 말씀을 한다면은 그리고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성실히 해명한다면은 뭐 그런 자세 등이 법원에서 판단을 할 수 있겠죠. 단지 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서도 영장의 발부 여부에 대해서 국민들의 여론 그리고 법리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사전 구속 영장이 검찰에 의해서 신청됐을 때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 말은 검찰이 과연 구속 기소를 할 것인가 불구속 기소를 할 것인가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느냐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제가 보기로는 이미 김수남 검찰총장이 본인을 임명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작년에 수사 과정에서도 박 전 대통령이 검찰이 정치적으로 편향되게 수사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와서 검찰이 그런 태도를 되돌리기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제 판단으로는 걸림돌이 하나가 있는데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입장이 무엇일까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우선적으로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에 관여할 수 있는 통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입장제 차관이죠. 법무부 장관 대행을 통해서 청와대 수사를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다. 아마서 그래서 이번에 박 전 대통령이 지금의 시점에 있어서 데이터를 넘기지 않고 수사에 응한 게 아닌가라는 판단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황교안 대행이 불구속 기소 의견을 검찰총장에게 개진했을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조사 결과를 다 보고를 받은 이후에 법무부 장관을 통해 보고를 받은 후에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그러한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다. 또 수사지 형태로 발동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국민 여론은 사실은 문제가 있으면 구속 기소하는 여론이 훨씬 높은데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은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럼? 검찰총장 고민하겠지만은 법률적으로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 일반적인 수사 지휘에 그리고 개별적인 구치 사건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지휘에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방패 삼아서 불구속 수사 지시를 할 수도 있죠.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법무부 장관, 청와대가 그런 결정에 대한 정치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황교안 대행이 그런 수사 지휘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나중에 언론들이 추후에 알 수 있습니까? 그거는 법무부 장관, 법무부 지금 장관 대행이죠. 이제 차관께서 그런 지시를 하려면은 공개적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 그래요? 또 그런 연유에 그런 결정하게 된 판단의 근거로도 지시를 해야 되겠죠. 아, 이게 은밀히 이루어질 수는 없는 일입니까, 절차적으로? 그렇습니다. 아하. 그럼 또 그게 더 쉽지 않겠군요. 공개된다면 황교안 대행이 여기서 전직 대통령을 본인을 임명한 그 사람을 불구속 기소하라고 수사 지휘하는 자체가 또 논란이 크게 될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자, 만약에 그게 없다면 검찰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황교안 대행의 개입이 없다면? 지금 이미 구속돼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이 여러 명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찰 스스로도 이미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표현을 할 정도 입장이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조사 과정에서 그것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은 99%를 넘어서 100% 구속영장 청구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봅니다.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너무 혐의가 너무 많이 입증이 됐고 또 중하기 때문에 이런 사안이라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 안 된다면 오히려 그게 어떤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현 상태에서 특별한 박 전 대통령 측에 명확한 반대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김기춘, 조윤선, 안종범 등 여러 많은 고위 공직자들이 구속돼 있는데 그 사람들은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먼저 풀어줄 석방한 다음에 불구속 기소를 해야겠죠. 만약에 해야 된다면. 형평이 전혀 맞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전 구속 영장이 청구되면 발부될 가능성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뭐 사법부가 판단할 일이긴 하지만. 사법부가 판단할 일이겠죠. 그렇지만 현재 물론 이번 수사 과정에서도 한 2명 정도는 영장이 기각되었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다 발부가 되었지만은 박 전 대통령이 갖고 있는 혐의 13가지 중에 한두 가지만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구속을 면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뿐만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 넘어서 탄핵의 결정을 받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증거관계상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면은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특별히 정치적 고려가 없다면 영장은 청구되고 그리고 발부되면 사실은 발부될 것이다. 청구되면 발부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탄핵 때 99% 탄핵될 거라고 전망을 하셨고, 그거 맞추셨고 이 사전 구속 영장과 영장 발부는 몇 퍼센트나 됩니까? 가늠하시기에? 98% 정도 된다고 98%. 이 2%는 황교안 대행의 존재 때문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순히 검찰 출신을 넘어서 이제 의원이시니까 정치인이시니까 제가 이 질문도 하나 더 여쭤보자면 이 법정 구속이 되면 전직 대통령이 구속이 되면 물론 구속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훨씬 높긴 하더라도 이 대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먼저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금도 상당수의 지지하는 지지층이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박 전 대통령이 현실적으로 구속이 된다면은 그 지지자들의 눈은
향후 대선 이후에 박 대통령을 사면시킬 수 있는 정치 세력이 누구인지를 찾아볼 수밖에 없겠죠. 그렇겠죠. 어떤 정파가 이후에 자신들이 지지하고 있는 박 대통령에 의한 재판 그리고 사후 안전을 담보해 줄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또 구속의 상태에서도 석방해달라는 정치 투쟁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과정들이 대선 과정 그리고 대선 이후에도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게 이 야권에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가장 유리한 쪽은 아마도 정치적으로 말하면은 문재인 전 대표님한테는 유리한 측면이 있죠. 문재인 전 대표는 지금 적폐청산을 하자라고 하는데 결국 대결 구도가 선명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아마도 그런 구도로 가면은 문재인 대표 측에 조금 더 유리한 국면이 될 것이다. 예를 들면은 문재인 전 대표랑 맞서 싸우는 다른 야당의 대선 후보들은 정책이라든지 뭐 다른 걸 가지고 좀 경쟁을 해보려고 할 텐데 이 대선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그리고 적폐청산이 주된 화두가 된다면은 그쪽으로 다 쏠리게 돼서 선명성이 문재인 전 대표가 좀 더 갖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다른 야당 후보들은 좀 그런 구도가 원치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해석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미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인물이 구속되면서 적폐는 청산되었구냐.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하신 대결 구도가 좀 약화되고 오히려 다른 후보를 바라보는 여유가 좀 생기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것이 대선이 지금 한 45일 정도 50일에 못 남았는데요. 만약 그런 구도 대선이 5개월 후에 있다면은 가능하겠지만은 너무 촉박하다. 60일 이내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예. 그렇다고 한다 그 안에 그 사이의 시점에서는 약간의 혼란이 5일, 10일 정도 보름만 간다 하더라도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도인 거죠. 알겠습니다. 해석은 여기까지 있고요. 만약에 지금 예상하신 것이 예상한 대로 안 되면 저희가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었습니다. 이미지 실컷 한번 써보고 싶다면? 고화질 이미지도 웹 디자인도 파워포인트도 동영상 클릭도 모바일에도 블로그에도 게티 이미지 뱅크 국내 이미지도 글로벌 이미지도 마음껏 프리미엄 무제한 정액제 이미지 게티 이미지 뱅크 검색창에 게티 이미지 뱅크를 검색하세요. 게티 이미지 뱅크 성남 신흥역 롯데시네마타워를 분양합니다. 포스코 ICT의 책임준공, 롯데시네마 9개관 입점이 확정된 복합 엔터테인먼트 쇼핑몰, 지하철 8호선 신흥역과 지하로 연결된 직풍역세권의 황금입지, 지역 내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100% 자주식 확장형 대규모 주차시설, 분양문의 1800-4603, 1800-4603. 성남 신흥역 롯데 시네마타워. 자, 불친절한 AS. 오늘은 노승일 씨 인터뷰가 짧았는데도 노승일 씨 관련 문자가 가장 많이 왔습니다. 네. 묻다가 왜 눈물이 날까요? 생활비를 뉴스 공장에 모아봅시다. 촛불 기금 좀 나눠주세요. 어준이 형, 노승일 씨 채용해주세요. 네, 책을 내면 어떨까요? 네. 초등학교 방과 후 배드민턴 수업 등기가 좋습니다. 네. 밤에는 동호회로 쓴 레슨 하시고, 낮에는 학교.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많이 왔습니다. 네. 우리가 이 내부 고발자들이 나타나면 고마워하고 환호하다가, 그 뒤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네. 대부분 굉장히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이런 분들이. 그래서 굳이, 만나봤습니다, 오늘. 최순실 씨 불법 자금이 환수되면 내부 고발자들이나 강제 해고된 동무원들, 그분들을 왜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이 돈을 돌릴 수는 없고요. 아마도 국고환수가 날 테니까. 근데, 단체 같은 거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내부 고발을 한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보호받고, 자기 생활 동시 가능하다. 이런 사회적 메시지가 있어야 이런 내부 고발자들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굳이 만나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하나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 모리셔스. 네. 조그만 섬나라. 처음 듣는 나라네요. 여기서 또 듣고 있다고. 네. 모리셔스. 자, 이번에는 셜록. 네. 진실탐사국. 셜록. 이게 셜록이 회사 이름은 아니죠? 제가 회사 이름입니다. 주식회사 셜록이에요? 네. 회사 이름 셜록이었습니다. 네. 이명선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명선입니다. 종편에서 근무하시다가 퇴사하신 이후 종편에 혹은 기자로서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하면서 꽤 많은
돈도 모으셨죠. 돈이라고 해야 되나? 펀딩, 스토리 펀딩. 아, 네네네. 예. 이 총수님 영향이 컸던 것 같고요. 그럴 거예요. 그리고 응원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자,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게 참 문제라고 얘기해봤지만 네. 이 문제를 보통은 이제 전직 직장이나 전직 동료들에서 얘기해야 되니까 네. 껄끄러워서 문제인 건 알지만 이걸 내가 인간적인 갈등도 생기죠. 그렇죠. 그렇죠. 사실 종편이 어떤 단일의 괴물이다. 이렇게 보는 거는 말이죠. 그렇죠. 아니죠. 네. 제가 아는 뭐 한 100여 명이 다니는 집단이기 때문에 조직이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 많이 망설여졌습니다. 그 안에는 분명히 개인적으로 진보적인 분들도 있고 보수적인 분들도 있고 네, 네. 여러 층이 섞여 있을 텐데 종편으로 묶여서 그렇지만 인간적인 갈등은 혼자 하시고요. 방송에서는 그중에 문제점이 되는 부분만 알겠습니다. 짚어보기로 하죠. 근데 오늘 주제가 이제 TV조선이 그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탈락 가능성이 많다는 보도가 계속 나왔어요. 네, 그 TV조선이 재승인 심사 결과 합격선이 650점을 못 넘겼죠. 못 넘겼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거를 사람들이 그럼 TV조선의 그 영업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취소 결정이 나느냐 이렇게 아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아니죠. 네, 그건 아니죠. 그 최종적인 결과는 이번 주 중에 아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마도 그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고 이번에도 조건부 재승인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업계에서는 많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조건부 재승인이라는 건 이제 이제 점수를 넘지 못했는데 요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면 다시 승인을 해줄게 이런 거죠. 그렇죠. 이미 전례가 있죠. 네, 그 2014년에 한번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죠. 근데 그간 바뀐 게 많이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조건부 재승인을 걸어봐야 조건부를 맞추는 게 그것만 노력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거는 오보, 막말, 뭐 편파 보도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살펴보니까 그 TV조선 심의 제재 현황을 살펴보니까 2013년에는 29건이었는데 오히려 작년 2016년에는 161건으로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그 언론 시민단체에서 이 재승인을 허가해주면 안 된다, 승인해주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그럼 다른 종편의 이 징계 숫자하고 비교하면 TV조선이 어때요? 2016년 같은 기간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TV조선은 161건이었죠. 근데 그에 반해 채널A는 74건, JTBC는 29건, MBN은 27건입니다. 그렇군요. JTBC, MBN은 비교적 숫자로 보면 양호한 편이고 TV조선 채널A가 많은데 그중에 TV조선이 2배가 넘네요. 네. 나머지 종편 다 합친보다 많군요. 그렇군요. 예. TV조선이 좀 뭐랄까요? 강하죠. 전 종편 자주 보거든요. TV조선을 제일 자주 보십니까? TV조선이 제일 자극적이요. 그렇군요. 제일 자극적이어서 용감하고요. 네. 훅 잘 지르고요. 네네. 그래서 종편들마다 이제 특색이 있으니까 특색이 있는데 TV조선 같은 경우에는 잘 지릅니다. 똑같은 사건도 표현을 더 강하게 하는 편이고. 그러니까 뭐랄까요? 장치가 많지는 않고 출연한 사람들의 발언의 강도가 센 편이다. 뭐 버라이어티가 막 이렇게 방송을 꾸민다기보다는 스튜디오에 나와서 토크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강하게 발언한다. 그 시사 데일리 프로그램들이 보통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 이 재승인 여부 때문에 한 2-3개 가량이 이미 내렸죠. 그 지금 분위기는 어때요? 내부 분위기는 어떻다고 합니까? 취재 결과?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확할 것 같은데 그렇겠죠. 우선 일단 저와 통화한 내부자에 따르면 그 하루가 멀다 하고 회의 있다. 보도국장이 앵커 등 실무진들 불러서 회의하고 있다. 조심해라. 뭐 신경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 내일은 이와 관련돼서 청문회가 그 방통위원들 중심으로 열릴 예정이고 그다음에 이번 주 내로 그 재승인 최종 결과가 의결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가 최대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조심을 해야 되는. 이게 이제 TV조선 입장에서도 굉장히 과거의 위기하고는 다르게 인식할 것이 이게 이제 정권 교체기다 보니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들 판단하다 보니 이게 정말로 취소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위기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내부적으로는. 그래서 조치를 어떤 걸 취하고 있답니까? 일단 어제 조선일보 이면에도 이에 대해서 보도가 됐는데요. 바로 옴부즈맨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심사위원들이 상주를 하면서 그 출연자가 막말을 하거나 아니면 타인의 명예훼손을 하면 바로바로 자막이나 앵커 멘트로 수정하겠다. 뭐 이런 걸 밝혔고요. 또 두 번째로는 1스트라이크 제도, 3스트라이크 제도를 도입하겠다. 이렇게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밝히면 출연자가 한 번이라도 법정 제재를 받으면 출연을 일정 기간 정지시킨다. 그리고 3스트라이크는 법정 제재를 3번 받게 되면 아예 프로그램을 없애버리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재를 한 번 받으면 그 사람은 퇴출이고 같은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어쨌든 각각 3번을 받으면 그 프로그램 자체를 없앤다. 그렇죠. 근데 또 저와 또 통화를 한 그 TV조선 내부자는 오히려 좋아하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로 좀 우리가 바뀔 수 있지 않겠냐. 내부적으로도 이게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게 했었군요. 네네네. 그 뒤이어서 말씀드릴 텐데. 제가 간접 받은 제보 중에 하나는 보통 이제
이런 방송을 진행하다가 네. 발언들이 쭉 나오잖아요. 패널들의 발언들이. 네네. 그러면 이제 그걸 모니터링하고 있던 제작진 간부가 네. 예를 들어서 그 중간에 개입을 해서 진행자한테 저 사람의 발언을 커트해라. 네. 근데 이제 그 커트가 보통은 정치적 편향, 그러니까 야당에 유리한 발언이 있으면 커트해라. 라는 식의 개입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은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건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TV조선을 보는 분들의 성향이 아무래도 보수적인 성향의 고연령층이니까 네. 그분들이 싫어할 발언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도 있을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정치적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의도도 있겠죠. 그렇죠. 뭐 그런 식의 개입이 있었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는데.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런 이제 자극적인 발언이 나와서 문제가 생기면 프로그램 아예 폐지해버리겠다. 그렇죠. 근데 법정 제재가 그렇게 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잘 안 나와요, 근데. 네, 그게 아까 말씀드린 시민 제재 현황에서는 되게 많아 보이지만 여기 이 중에서도 법정 제재는 또 소수입니다. 한 10%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예, 아마 그렇기 때문에 뭐 프로그램 폐지되거나 뭐 이런 거는 자주 발생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게스트들도 조심해요. 예. 자기도 밥줄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네. 자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TV조선의 이 고유한 색깔은 어떻게 되는 건 걱정되네요. 좀 나름 즐기는데. 자, 이 TV조선의 자구책에 대해서. 네. 이 언론 관련 시민단체 반응은 어떤지. 그 언론, 해보셨죠? 네, 전국 언론노동조합을 네. 비롯해서 15개 언론단체들이 모여있는 언론단체 비상시국회의는 지난 9일에도 이와 관련돼서 시국회의를 했습니다. 당연히 종편 재승인 심사 자료를 내놔라. 그리고 미루지 말고 빨리 공표를 해라. 의결해라. 뭐 이런 내용을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그 민원연의 김원정 사무처장님 얘기 듣고 김원경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원경 사무처장님 말씀 듣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V조선이 자신들이 했던 이전의 약속도 항상 번번이 지키지 못했고요. 그리고 현재도 여전히 편파, 왜곡, 막말 방송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런 사탕 발림 약속에 방통위가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합격점이 나온 방송사는 재승인에서 거부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정치적 셈법으로 규정과 원칙을 무시한 결정을 한다면 방통위는 한 방송사의 사익을 위해서 국가공익을 저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국민과 시청자를 뒷전으로 두는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이렇게 강하게 말할 수밖에 없죠. 시민단체는 그렇죠. 사실은 이런 와치독이니까요. 네. 근데 또 한편으로 이 결정이 절대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TV조선이 TV조선 단독 회사가 아니라 조선일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그렇죠. 오래된 언론사, 자회사잖아요. 네. 관계사잖아요. 제가 들은 얘기 중에 또 재밌는 거 말씀드리면 네. 조선일보 신문에서는 이 방통위가 얼마나 무서운 기관인지 모른다. 그래서 이제서야 좀 알고 있다. 게다가 TV조선의 이런 제작진들이 신문을 만들던 분들, 기자 그렇죠. 출신들이 많아서 네. 저는 이제 조선일보, TV조선을 이렇게 지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네. 조선일보가 가졌던 1등 신문으로서 자존심이나 네. 그다음에 웬만한 것들은 질러도 조선일보 힘으로 넘어갔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게 훈련된 기자들이 여기 와서 여전히 방송을 지휘하면서 만들어진 그런 분위기도 작용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예. 1화 말씀해 주시죠. 어떤 1화요? 1화요? 예. 어떤 1화 말씀하시는 재밌는 건가요? 일이라고 말하셨나요?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문 출신 분들이 그 방송에 대해서 아직도 이해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아예 방송에서만 활동하신 분들은 방통위라 그러면 벌벌 떠는 게 있거든요, 확실히. 저희 PD도 안 떠는 척 하시면 떨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한 5년쯤 되니까 이제서야 이 방통위의 말 한마디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더라. 뭐 그런 내부자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최순실 게이트를 통과하면서는 TV조선도 굉장히 특이한 방송 태도를 보였었거든요. 달라졌죠. 달라졌다기보다요, 뭐랄까. TV조선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달라졌다는 것은 뭔가 노력해서 조금씩 변해가는 건데, 그게 아니고, 여기가 어디야? 그런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건 네.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사실 그때도 그 핵심 간부가 직접 실무진들을 불러서 오프닝 멘트까지 자지우지 했다고 해요. 뭐 예를 들면 박사모 여론도 균형 있게 다루라 이러면서 조금 그 지시를 했었는데, 근데 오히려 일선에 있는 그 작가라든가 PD라든가 앵커분들이 이거는 좀 다뤄야 되는 문제인데 너무 위쪽에서 다른 세상 얘기를 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최순실 정국은 더 이상 숨길 일이 아니니 적극적으로 다루겠다. 그러면서 이전과는 다른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간부들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거예요? 네, 그 내부자의 말에 따르면 TV조선에서 임원의 말이 통하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평을 했습니다. 아하. 임원진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전체적인 톤은 이 방향으로 갑시다. 혹은 이걸 중요하게 다뤄주세요. 라고 오더가 있었는데, 실무진들이 이건 너무 다른 세상 얘기 아니냐. 네. 지금 전국은 그게 아니야. 라고 그 오더를 무시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혹은 여론에 맞는 방향으로. 네. 그렇게 프로그램들을 꾸려갔다고요? 네네네. 그때 그런 다른 움직임이 있다고 전해줬습니다.
직접 들으신 이야기고. 네. 내부적이어서. 네. 재밌네요. 그래서 그랬었군요. 근데 요즘은 또 다시 돌아간 것 같은데? 아, 그런가요? 자, TV조선이 그래서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네. 위기에 처해 있고 한번 짚어봤고요. 지금 방송 관련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MBC도 취재했다면서요? 네, 지금 MBC가 논란이 많죠. MBC가 논란이 많습니다. 네. 그 MBC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선고 30분 전에 예. 갑자기 인사 발령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 30분 전에요? 네, 그날 오전에. 발표 후 30분도 아니고? 전입니다. 특이하네요. 근데 보복 인사 성격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그 MBC PD 저널리즘 전성기를 이끌었던 황우성 논란 논문 조작 특종의 주인공 한학수 PD가요. 이번 혼자 이끄는 거 아니에요. 이때 여러분들 이끌 분들 많기 때문에. 네, 일부 노조원들을 그 주요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듯한 그 인사 조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원래부터 이분들은 배제돼 있었을 텐데요. 네. 근데 아예 멀리 보내버렸나? 보통 이분들이 가는 곳이 그 뉴미디어 포맷 개발센터라는 그러니까 곳인데. 방송 주제과 상관없는 부동산이나 또는 뭐 하여튼 전혀 상관없는 곳에 많이 보내줬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 개인 의사를 묻지 않고 비제작 부서로 발령을 내는 거죠. 근데 이곳 같은 경우에는 상암동에도 없고 그 구로 디지털 단지에 있기 때문에 그 노조원들 사이에서는 유배지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그런 곳으로 이 PD들 진보적 성향의 PD들 혹은 뭐 회사의 말을 듣지 않는 PD들을 보내버렸다. 인사조치를 30분 전에 발표해서. 그렇죠. MBC도 기각될 줄 알았군요. 근데 반대로 우편향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은 주요 보직에 임명이 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뭐 예를 들어 그 세월호 참사 당시에요. 네. 유가족의 조급증이 화를 키웠다는 식의 보도로 무리를 일으킨 그런 보도 있었죠. 네, 박상우 전 문화래저 부장은 현재 시사 제작 부국장으로 임명이 돼서 100분 토론을 기획하고 통솔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분이 그 극우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의 게시물을 사내 게시판으로 퍼다 나르는 등 그 극단적인 이념 편향을 보여 이분 온 인물로. 친박집회에 참석한 그분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상암 MBC 시석 앞에서 그 열린 친박단체에도 한번 모습을 드러내면서 논란이 됐었죠. 근데 이분이 100분 토론을 통솔한다고요? 네. 네. 재밌겠네요. 네. 100분 토론이 아니라 친박 토론도 되고 재밌겠네요. 하여튼 그런 인사를 30분 전에 전격 단행했다. 탄핵 직후라면 이렇게 단행 안 했을 텐데 탄핵 직전에 했잖아요. 네. 저는 기각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MBC의 지금 주요 경영진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실제 MBC 뉴스데스크 보도 편향에 대해서도 지적이 많았어요. 굉장히. 네, 그렇죠. 그 민원연이 그 최근에 2017년 2월 그 이달의 나쁜 방송 보도로 이 MBC를 꼽았는데요. 고영태 기획설 보도 그리고 MBC 청문회 비난 보도가 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정농단 사태 고영태 기획설을 MBC는 2월 한 달간 12건이 넘게 보도를 했다고 하는데요. 고영태 기획설은 철저하게 친박 집회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 쪽에서 주장했던 건데 네. 오로지 네. 그 두 곳을 소스로 삼아서 뉴스를 12개나 내보냈다는 거죠. 네, 그 증거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일단락된 28일까지 이렇게 계속 그 분위기를 몰아간 거죠. 친박 집회도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민주당의 MBC 청문회 의결 이후에는 자사 청문회 규탄 보도의 성격을 굉장히 많이 내보냈는데요. 14일부터 20일까지 무려 19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청문회 한다고 이제. 네, 대충 하루 평균 3건씩 보도를 한 거죠. 알겠습니다. 이것도 민원연의 평가 한번 들어볼까요? 편향 보도에 대해서. MBC의 보수 알박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김장겸 사장이 취임한 이후에 MBC의 인적 구성은 점점 더 극우로 도배하고 있고요. 반대로 진짜 기자와 PD는 유배를 보내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다가 뉴스데스크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김장겸 체제의 첫 방송이었던 3월 1일 뉴스데스크는요. 촛불 집회보다 친박 집회를 먼저 보도하고 더 많이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 파면 이후에는요. 태극기 집회가 보수 집회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자발적인 태극기 집회로 인해서 친박 세력화에 힘이 실렸다는 내용을 버젓이 방송하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 수뇌부가 네. 친박인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보도가 너무 일관되게 많이 계속 나왔죠. 네. 한두 번도 아니고. 네. 친박 집회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미 부여를 하고 또 뭐 주요 간부 중에는 친박 집회를 직접 가기도 하고. 네. 친박 집회에 사람이 더 많이 나왔다. 더 먼저 보도한다. 이상한 일이거든요. 이건 객관적으로. 그렇죠. 예. 굉장히 이상한 일인데 그게 벌어졌습니다. MBC에. 그리고 무슨 MBC가 탄핵과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데 이것도 갑자기 취소되고 그런 일도 있었죠. 네, 그 탈북자의 귀농편이 대신 방영이 됐죠. 탈북 방송. 북한 관련 뉴스 많이 나오고요. 예. KBS에서 북한 방송 많이 나오죠. 네. 탄핵 직전에 제가 모니터링 한 바에 따르면 탄핵 직전에 KBS 뉴스만 보고 있으면 네. 곧 전쟁이 날 것 같았어요. 종편과 닮아가는군요. 자, 방송 환경이 이렇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 방송 환경으로 종편에 대해서 직접 종편에 근무했던 진실탐사그룹의 셜록 기자님이 짚어주고 있는데, 이렇게, 이것밖에 사례가 더 없느냐? 더 있겠죠? 더 있을 텐데,
본인이 과거에 근무했던 전직 그 동료들을 취재하고 관련 보도를 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김영선 기자가 하셔서 오늘로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거절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기로 하고 이명선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김어준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